안녕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목요일 날은 여러분 여기 안 오셔도 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도 안 올 예정이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도 보니까 그 지정휴일이라서 또 휴강이 되고 그래서 학기 초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21일이죠? 21일 날 이미 보강을 여기 10시부터 잡아놨거든요. 기억 못한다고 발표하려고 그러지. 분명히 내가 동영상 보여드려요. 있거든요, 분명히 그때. 그래서 그 목요일날 이틀 빠지는 거를 그러니까 21일 토요일인 거 확실하면 21일일 거예요. 21일 토요일 맞아요? 네. 그날 10시 오전 10시부터 일단은 1시까지로 일단 잡긴 해놨는데 저희 화학과에 전공시험 에? 그날 전공시험 있어요. 여기서? 네, 여기 날인데 그날 1시부터인가 전공시험 10시에 또 있어요. 화학 10시. 근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그때 첫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미 장소 신청을 확보를 해놨어요. 여기 보강을. 그러니까 어차피 보강은 동영상으로 그냥 때려야지 뭐. 어차피 보강 출석은 아무도 출석 체크를 안 할 거지만 그래서 뭐 한 명이 오건 두 명이 오건 하긴 해야 되지. 그렇다고 보강을 다시 잡아? 보강을 그럼 다른 날 토요일 날 다시 잡을까요? 아니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첫날이라서 첫날 이걸 해놔서 하긴 좀 여러 가지 맨날 이렇게 한데 그래서 전 미리 이걸 보강을 미리 학교에다가 확보를 해놓은 거거든요. 요 강의실을. 그래서 이틀치를 연강으로 하려고 일부러 3시간짜리를 한 건데 설마 3시간 다 하겠어 내가. 나도 인간이라면. 하지만 어쨌든 3시간 정도를 해서 그 목요일 2시간 두 강의를 빠진 거를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 강의실 604호에서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물론 그날은 동영상 녹화 꼭 되도록 확실히 메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참석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죄송하지만 동영상으로 보충을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고 어쨌든 이 가뜩이나 늦은 짐도 그냥 휴일이라고 그냥 넣어놓고 내가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현명한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것이 훨씬 서로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없지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인정을 했지만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도 드렸지만 문제가 정말 많이 더러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그거는 인정하는데 아무리 고치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왜 안 되는지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생겨먹은 모양이지. 어쨌든 그래서 특히 이 세 문제 정도를 꽤 많이 질문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7번 문제가 A형이 7번이니까 B형을 푸신 분들은 이 문제가 다를 수도 있겠죠. 이게 이것을 사실은 자꾸 정답 자체가 이것인데 이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일부러 예시 문제에다가 지방산 사슬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된 것이 이 녹는점도 높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를 일부러 거기다 이 지방이 식물성 기름이
이렇게 훨씬 농민점이 낮은 이유가 단순히 절대로 이 이중결합 수가 많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이 똑같이 탄소 개수와 이중결합이 똑같다 하더라도 동물성 기름이 고치인 이유가 이게 아니고 그들은 이것이고, 오케이. 불포화 지방산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식물성 기름들은 전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들어갈 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스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휘어져서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그림을 그린 거냐 지금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그대로 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살짝 돌려서 낸 것인데, 그것을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신 모양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그냥 이 이중결합이 많이 있는 것이 농점이 훨씬 더 그러니까 낮게 된다라는 거기에 표시를 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보였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점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주입이라는 단어는 위험한 단어이고, 어쨌든 주지를 시키려는 목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 여기서 이제 이 표현에 엄청난 국어의 문제가 사실 제기가 되는 것인데, 요것의 이 본인의 이 개인적인 뜻은 분리한 후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다른 종들이 효모가 됐든 효모 무슨 동식물들이 전부 따로따로 공통적에서 분리한 후에 이렇게 새롭게 이 호미오진이라는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한 뜻으로 이것이 독립적으로 진화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 학생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원래 호미오진이 그 전에도 있다가, 예시 문제는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예시 문제는 호미오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 호미오진들이 그 전부 동물에도 식물에도 효모에도 발견이 되는 이유는 사실 그 이유는 그들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리되기 훨씬 그 이전부터 호미오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반대로 돌려 말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무런 생각을 해도 나는 이것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왜냐하면은 이것이 따로 처음부터 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유전자든지 간에 새로 생겨난 것은 없고 그냥 원래 기존에 있던 것부터 새롭게 진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나름대로는 그들이 분리한 이후에 새로 호미오진들이 각각 따로따로 마치 상사구조들이 생겨나듯이 말이에요. 하듯이 진화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서 이게 이거 정도 해서 이렇게 표현을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서 헷갈려한 학생들이 여럿이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안하다는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책임져라고. 책임을 글쎄 지려면 한 가지 질 수 있는 방법이 14번 문제를 전부 다 맞게, 워낙 헷갈리게 했으니까 다 맞게 해야 된다는, 뭐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지. 전부 다 시험 다 갖고 와 해가지고 다시 다 돌려야 되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귀찮아서 벌거졌다. 그래서 그냥 고집을 피우기로 했다. 이것이 내가 맞게 한 표현이다라는 뜻에서, 어쨌든 그 뜻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 후에 독립적으로 진화한 것이다라는 뜻이, 그것이 새로 생겨났다. 왜냐하면은 어떤 유전자든지 간에 절대로 혼자 스스로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분명히 내 실수고, 그것을 사실 옛날부터 미리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혹은 코멘트? 그래. 20번 또 역시 이것도 제가 좀 말렸지. 문제를 내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근원을 설명해주는 내부 공생 이론을 입증하는 증거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선다형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장 거리가 멀지 않고 공생애를 입증하는 증거가 최소한 4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4개가 돼야 나머지 다른 거 하나를 딱 집어낼 수가 있는데 4개를 한번 생각해내다 보니까 하나가 모자라. 문제를 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것은 사실 간접적인 얘기지. 직접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거 요거 3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분명히 이 중에 정답인데 그 중에 아닌 거 하나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때 아주 가장 거리가 먼 것 중에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를 내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조금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DNA가 반수체이다라고 하는 걸 슬쩍 꼬아놓은 거지. 그것을 그러지 말고 차라리 미토콘드리아가 무슨 뭐 분열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라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해놨으면 거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리보솜을 스스로 만든다는 얘기는 단백질을 그건 엄청나게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뭐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확실하게 강조를 막 한 건 아니지. 그냥 슬쩍 그렇게 넘어간 것이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것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문제를 내면서 모든 생물들이 다, 그러니까 진핵생물이 다 반수체는 아니까 이배체는 아니거든 라고 스스로 반수체인 진핵생물도 많거든. 하지만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 예를 들어서 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이 남자 군대벌들은 전부 다 반수체들 이건 인타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서는 반수체가 이 정자와 난자밖에 없지만 다른 여러 동식물을 보면은 전체 일생을 반수체로 살아가는 그런 동식물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내가 너무 프리아큐파이드 됐다라고 할까? 누구나 다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리라는 완전 허황된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냈어요, 문제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해가지고서 막 이 갈등을 겪다가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학생들이 많았으리라고 내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조금 실수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이걸 둘 다 같이 맞게? 원래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해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 아까 20번과 14번을 둘 다 맞게 해달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둘 다 이거를 모든 사람이 맞게? 아니면 이것을 둘 다 한 사람은 맞게? 상당히 골치가 아픈 얘기거든. 이거를 전부 다 시험 때 갖고 와 해가지고. 좀 약간 까리해요. 그냥 내가 솔직히 이게 사실 정답이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아직 이것을 둘 다 맞게 하기에는 어떤 사람은 그럼 나 이것 때문에 도저히 정답을 헷갈려가지고 이거 못했다라고 항변하면 어떡할 거야. 상당히 그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미안하다고 이해를 구하고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말고사는 이거보다 문항수가 많아지니까 여기서 손해를 좀 보신 분들은 그 절치부심하셔가지고 그거를 만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응원을 드릴게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긴장성이라는 농도, 수용액성이 녹아있는 용질, 솔루트의 차이들의 농도 차이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탕 2% 설탕이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를 통정 같은 주머니를 이 물에다가 넣는다든가 또는 농도가 훨씬 더 높은 10% 설탕
또는 똑같은 설탕용이 똑같은 이 세 군데 다른 것을 다 집어넣었을 때 물이 삼투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방법.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똑같이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지금 2% 설탕과 그것을 집어넣는 외부의 어떤 수용액에 있는 그 용질, 여기서 용질은 좀 수크로스가 되는 거니까 용질의 농도가 똑같은 그러한 용액을 우리는 등장액, 아이소토닉이라고 얘기를 등장액이라고 여러분들 펜타우스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외부 바깥에 있는 그 농도가, 그 용질의 농도가 안에 있는 이것보다 훨씬 높으면은 이것은 이 고장액 하이퍼, 고혈압 하면 하이퍼텐션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고장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낮다면은 이제 저장액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럴 때마다 각각의 물이 왜 이렇게 이동을 각자 하는지는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삼투의 이론에 의하면 삼투 하면 물 자체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한다고?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마치 용질은 원래 그냥 이 확산에 의해서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왜 용질이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막이 이것이 선택적인 투과막이기 때문에 용질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물이 대신해서 그것을 균형, 이 평형을 이룩해 주기 위해서 물이 대신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관찰자가 볼 때에는 얘는 왜 물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안 움직이고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지 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보이게 되지만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물 자체의 이 상대적인 농도를 생각해 보면 물도 역시 농도가 자기 자신의 농도가 높은 데에서 지금 낮은 곳으로 움직이게 상태에서도 이거 있다는 그런 사실이고, 그것을 입각한다면 이제 이 적혈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혈구를 그냥 수돗물에다가 그냥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될 것이고, 이러다 빵빵 터져버릴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원래 이 혈액 상태에 적혈구가 들어있을 때 워낙 국물이 많은 그런 국물이 짠 그런 용액에 있으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 있으니까 이 적혈구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용질, 많은 그 용질이 농도가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그거보다 훨씬 더 농도가 높은 그런 수용액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가지고서 적혈구 세포가 진짜 쭈그렁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실제 이 전자현미경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책의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 적혈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사람의 적혈구는 보통 그래서 이것을 생리식염수가 0.9%의 소금을 이렇게 넣는 것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해놓으면 적혈구를 추출을 우리가 혈액에서 해서 그 0.9%의 농도가 들어있는 이 소금물에다 집어넣으면 적혈구가 터지지 않고 또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왜냐하면 이것이 등장액이니까. 하지만 각각의 다른 동물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등장액에 해당하는 요 소금의 농도가 다르겠죠. 달라요. 어쨌든 사람의 경우는 이것이 생리식염수다라는 것이고, 0.9를 외워야 될 것이냐? 절대 이거 왜 외워?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이고, 그런데 이제 식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식물을 예를 들어서 식물세포를 고장액에다 딱 넣어버리면은 동물세포 같으면 그것이 이제 물이 쫙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식물세포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무엇을 새로 발견하게 되냐면 그것이 이제 세포벽과 세포막이 드디어 처음으로 분리가 되는 이 공간이, 이 중간에 흰 공간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식물세포는 동물세포가 다르게 이렇게 고정하게 넣어놨을 때 조금 형태가,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쭈그렁 바가지로 안 보이지. 세포벽이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항상. 반면에 또 이들을 저장하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동물세포는 저장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팡! 터져버렸지. 식물세포는 또 역시 세포벽 덕택에 안 터지고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그냥 엄청난 긴장이 유지가 되지는 하지만 절대로
이 세포 병탁에 동물 세포와 다른 운명을 가지게 살아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원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식물 세포 자체는 일부러 자기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용질의 농도를 좀 일부러 훨씬 높여놓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외부에서 물을 훨씬 더 자꾸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팽압, 터보 프레셔라고 하면서 그 팽압을 가지고 이 식물세포가 쭉쭉쭉쭉 크게 쭉쭉 키커라 하면서 자라나는 이 원동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식물세포와 이게 저장하게 넣었을 때 식물세포와 고장하게 놓았을 때 식물세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점. 뭐 얘기를 했지만 뭐 그다지 그렇게 큰 중요한 사안은 뭐 아니고, 그래서 평상시에 만약에 등장하게 해당하는 식물세포를 등장하게 해당하는 그런 환경에다가 이렇게 놔버리면은 식물세포 자체는 물을 그냥 쭉쭉 밖으로 유실을 하게 돼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축처진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원래 원어는 플래키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진짜로 물이 조금씩 빠져나온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시들시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동물세포처럼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자기 세포 안에 있는 용질과 세포 바깥의 환경과를 완전 항상 같게 만들려는 노력과는 다르게 식물세포는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후덕하게 이렇게 이 안에 농도를 훨씬 높여가지고서 그래야 자기들이 훨씬 살아남아가기에 편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집신벌레가 이제 민물에서 사는 집신벌레는 아주 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원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용질의 농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근데 민물에 살려면은 그 바깥에 있는 그 농도가 소금물의 농도가 그거를 감당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물이 계속적으로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진화를 시켜가지고 수축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게 사실 2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펌프질을 해내듯이 축축축축축 뽑아 물이 계속 이 난파된 배처럼 배 구멍이 뚫린 그 배처럼 계속 물이 스며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선원들이 계속해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서 밖으로 내버리듯이 이 수축포 2개를 이용해가지고 참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이 쓴다 싶죠.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그냥 바다로 오비가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정말로 이 집신벌레가 바다에도 살고 민물에도 사는 2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바다에 사는 이런 집신벌레들은 전혀 그런 문제 없이 사는데, 민물에 사는 이 친구들만 이것을 특별히 가지고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상투를 이제 대충 물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제 봤으니까, 원형질 막 자체가 지난 시간에 얼핏 보여드렸듯이 그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들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없어서는, 세포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난 중요한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수송을 왔다 갔다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수송체들이 어떠한 형태, 그 수송체들의 그 특성에 따라서, 그들이 일을 하는 특성에 따라서 크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막에 있는 수송체 단백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백질에 근거한 그러한 수송을 우리는 2개, 하나는 수동, 또 하나는 능동수송,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그런 특별한 단백질 하나에 의존을 하지 않고 크게 아주 대국적으로 소위 말하는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이라고 해서, 이것이 밖으로 나갈 때는 이것을 분비 소낭이라고 한 옛날에 이 몇몇 학생들이 지적을 했듯이 그것을 이제 분비 소낭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으로 유입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수송 소낭이라고. 문제는 막 자체가 완전히 하나의 큰 보자기처럼 자기가 형성을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도매로 물건을 이렇게 들여오거나 아니면 밖으로 내보내는 그것을 이제 수송 혼항을 통한 수송이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수동 수송이라는 것은 일단 가는 대로 그대로 그냥 맡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원래 이 농도 기울기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이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이렇게 농도가 높은 곳에서 어떤 물질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엔트로피처럼 보여요? 보이면 안 보인다고. 무질서도라고 하는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를 쪽으로 가는 것을 자연이 선호하는 그런 자연적인 법칙 때문에, 그래서 이 역시 어떤 물질이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지각되어 있고 훨씬 더 정렬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훨씬 더 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오로지 이 물질을 수송하는 것을 우리는 수동적인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수송은 근데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완전히 단순 확산해서 아무것도 없이 막 자체를 그냥 프리 패스로 통과를 하는 것을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순 확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몇 가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세포막을 지질 이중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체들,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단순 확산을 100%는 아니지만 단순 확산도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이거 물이 그냥 막을 통과할 수 있는, 아까 삼투 현상에서 봤듯이 물은 그냥 막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물 자체가 이거 극성이에요, 비극성이에요? 극성이란 말이에요. 약간의 극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로 이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정말 비극성의 기체들처럼 100%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해서 왔다 갔다 확산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에는 물을 또 다른 방식으로 통과를 시켜주는 이제 수송체가 따로 있긴 한데, 그거 없이도 물이 그럭저럭 꾸역꾸역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것이 단순 확산이고, 그렇지 않고 그럼 이 촉진 확산이란 무엇이냐? 일단 단순 확산을 끝내놓고 수송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접적인 투과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크기가 작으면서 반드시 이런 비극성 물질만이 그런 세포막의 수송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질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촉진 확산이라는 것은 그 반대되는 물질들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극성인 물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엄청나게 널려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우리가 허락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물질, 또는 이 안쪽에 훨씬 많이 있어갖고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수송체만 통하면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물질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보내고 들어오게 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송체라는 것이 키워드, 세포막에 있는 수송체 단백질들이 특이적으로, 그래서 그 수송체 중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수송체, 채널과 운반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수송체를, 왜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할까? 일단 채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이온하고 결부를 시키면 됩니다. 채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포막에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의 예를 들어보자 하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 소듐 채널, 이 나트륨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소듐 채널, 그다음에 포타슘 채널이 있을 거고, 칼슘 채널이 있을 거고, 무슨 여러 가지 이온들은 무조건 전부 다 이렇게, 이온들이 만약에 자기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확산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온들은 일단 전부 극성이니까 세포막은 절대로 그냥 혼자 프리 통과 못하니까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들이 확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운반체는 뭐냐면, 운반체는 요 조금 큰 물질들, 이온보다는 확실히 좀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포도당, 무슨 뭐 설탕 뭐 그런 것들, 당, 그다음에 아미노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 수송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운반체를 통해서 확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운반체와 이 채널이 뭐가 다르냐면은 이것이 운반체 하나의 그림인데 요것은 채널이고 요 세 개가 지금 똑같은 동일한 운반체가 움직이는 형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어요? 이것은 이온이 움직이는 채널이 전형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예요. 요게.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는 지금 똑같은 동일한 운반체예요. 동일한 운반체가 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형상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그 얘기는 채널은 그냥 그대로 자기의 모습이 구조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자기의 운반할 물질들을 그대로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데 운반체는 자기가 담당한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면 포도당 또는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이면 아미노산을 운반할 때 자기가 용 트림을 해야 된다. 지금 보세요. 용 트림을 하고 있지. 단백질이. 처음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막 했다가 일단 그 수송체를 딱 받은 다음에 수송할 물질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움직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이 자체 수송체 구조가 변하게 되는 왜 그런지는 상상이 가겠죠. 이들이 담당하는 물질들이 뭐였지? 전반적으로 어땠지? 크잖아, 크기가. 큰 물질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채널들처럼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너 지나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받으면 자기 안에 있는 이 터널 역할을 해주는 이 통로 자체가 막 이렇게 마치 그 양말에다가 뭐 전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꾸불꾸불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채널과 운반체를 구분을 해주는 얘기.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 물에 대해서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것은 채널입니다. 이것은. 물만을 전담해서 움직이는 채널. 그러니까 물이 그냥 어떤 수송체를 통하지 않고 알아서 조절을 막을 통해서 움직여라 할 때 그 물이 움직이는 속도는 어떤 경우에는 좀 답답해서 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도와주려면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물만을 전담하는 어떤 채널을 가지자. 그러니까 이 물은 좀 특이한 게 채널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보통 이온들만을 이렇게 가지고 채널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물 채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물 전담 수송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널이니까 이것은 뭐죠? 이것이 그러니까 수송이에요, 능동 수송이에요. 수동 언제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디에 많이 있을까? 동물에서는 신장 조직에 엄청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물을 계속 재흡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조직에서 물을 원활하게 빨리빨리 이게 잘 안 되면 이 아쿠아포린이 그 신장 조직에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어떤 질환이 생기게 되는 호르몬이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호르몬이 잘못되게 되면은 화장실 5분에 한 번씩 가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또는 술을 마실 때 그러면 그 알코올이 바로 이 아쿠아포린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호르몬을 저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 마시고 나서 화장실 엄청 더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아쿠아포린은 아쿠아포린으로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안에 특이적인 어떤 그 물의 극성을 이렇게 조금씩 잡아당길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중간 요소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물들이 거기에 끌려가지고 극성에 끌려가고 줄들이 줄 서서 일렬로 물 한 분자씩 이렇게 딱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게. 그래서 그것이 수동수송. 능동수송은 그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듯이 요것을 거스르겠다는 얘기지. 저쪽에 지금 농도가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저기다가 또 무엇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능동수송체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역행을. 그러니까 자연을 거스르려면 넌 무엇을 해야 되냐?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주로 어떤 에너지? 뭐겠어?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는 ATP가 더 있겠어요. 그래서 그 ATP 가수분해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얘기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ATP 가수분해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원래 너희들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를 하겠다는 얘기야 도대체. 뭐 ATP가 실제로 뭐 사람 사이의 일이면 ATP를 가지고 가서 뇌물이라도 찔러줘서 안 되는 일을 하게나 하지. 이게 뭐 어떤 얘기예요? ATP 가수분해가 구조를 바꿔거든요. ATP 가수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ATP의 인산이 그 수송체에 딱 박혀가지고 그러면 인산의 그 어떤 극성을 가진 그 어떤 기가 그 수송체 기제를 어떤 구조를 잠시 동안 하고 이렇게 뒤틀려 버리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 힘을 이용해서 역시 이렇게 물을 저쪽으로 보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힘이 받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의 일을 하는 방식 때문에 이것을 펌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펌프라는 소리를 들으면 얘는 무조건 능동수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펌프 또는 ATPase. 왜? ATP 가수분해를 꼭 해야만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Ase라는 얘기는 이 효소 자체가 잘라버리는 애들을 ATPas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TP. 그래서 이름 자체를 예를 들어서 소디움 포태슘 펌프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라고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동물에서 있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유명한 펌프거든요. 소디움 포태슘 펌프라고 하면은 우리는 상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펌프라는 얘기예요. 펌프. 그러면 능동수송체지? 이제 그런데 소디움과 포타슘을 능동수송을 어떻게 할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그림은 뭐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림을 보고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하는 일을. 얘는 소듐과 지금 포타슘을 무역을 하고 있네.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 방향으로 소듐을 보내고 또 다른 반대 방향으로 포타슘을 지금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서로 지금 교차 무역을 하고 있는데 펌프라는 얘기는 둘 다 소듐에 관한 한 그리고 포타슘에 관한 한 둘 다 이것이 능동수송이라는 얘기는 둘 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소듐 이온이 농도가 이쪽이 높을까 이쪽이 높을까라고 제가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이쪽을 세포 바깥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벌써 나와 있네 여기. 고농도의 소듐. 그러니까 세포 바깥쪽이 지금 소듐 농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듐을 계속 그렇게 펌프질을 보내고 세포 안쪽, 세포질 안쪽에는 지금 농도의 포타슘의 농도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계속해서 포타슘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것이 동물 세포에서 모든 동물 세포에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듐 포타슘 펌프.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이름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소듐 포타슘 ATPase라고 얘기를 하고 둘 다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펌프 또는 ATPase라고 얘기를 하는 여기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액션을 취할 때마다 이 ATP 가수분해를 한 번을 이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수분해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 인산기가 여기 붙는 그 기작을 통해서 이들의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틀어져서 변하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 힘든 소듐 보내기, 포타슘 들여보내기를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세포막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가서 얘기할 얘기이지만 소듐을 이쪽에다가 3개를 지금 보내고 이쪽은 2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좀 멍청한 친구라고 해가지고서 산수를 제대로 못해서 똑같이 둘 다 플러스 1값짜리 양이온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쪽에다가 3개를 보내버리고 이 안쪽으로 받아들일 땐 2개만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 바깥쪽에 양이온이 이쪽보다 초과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가 세포질 안쪽에 이렇게 약간의 음이온을 전기를 이렇게 띄게 되는 이 이유가 자체가 바로 이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모든 동물 세포들은 세포질 안쪽에 이 전하가 약간의 마이너스 이 전류를 띄고 있게 돼요. 그 전류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 신경 전달을 할 때 그 전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신경 신호를 이렇게 여기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으로 이용을 합니다. 식물 세포에는 이게 없어요. 소듐 포타슘 펌프가. 그래서 그들은 그냥 수소,
요거 대신에 수소를 능동적으로 바깥쪽으로 막 뽑아내가지고서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이런 방식의 세포 안쪽을 음이온, 세포 바깥쪽을 양이온 이 훨씬 많은 상태로 식물을 유지를 해놓거든요. 동시수송이라는 것은 능동수송인 능동수송인데 조금 희한하게 약간 까리하게 일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책에서는 secondary active transport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동수송체가 딴 쪽에서 일을 막 벌려가지고서 어떤 농도 기울기를, 어떤 특정한 이온에 대해서 농도 기울기를 발생을 시켜놔.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그러면 그 농도 기울기가 발생되어 있으니까 그 농도 기울기가 생긴 이온은 안으로 또는 바깥으로 어떤 이 농도 차이가 생긴 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지금 포텐셜이 생기고 있어요. 그 힘을 이용을 해서 가만히 숟가락만 하나 얹어가지고 같이 나도 같이 들어가자 하는 그것을 우리는 동시수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같이 가자 하고 같이 편승하는 무임승차하는 그 친구가 가는 방향은 능동수송으로 가는 자기가 이 농도가 훨씬 더 높은 쪽으로 지금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공짜 지금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온 자체는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꼬리를 잡고 같이 나도 좀 어떻게 갈 수 없을까?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그 방향 자체가 여기가 저쪽 가는 방향보다 지금 농도가 훨씬 낮은 쪽이야. 그러니까 높은 쪽으로 가는 원래 에너지를 원래 사용을 해야 되는 그 능동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동시 수송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보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식물에서 주로 흔히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식물 자체가 원래 이런 식으로 수소를 펌프질해서 뽑아내는 수송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동물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양성자 펌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에서 이 양성자 펌프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가장 흔하게 양성자 펌프를 잘 볼 수 있는 데가 동물에서 우리 뱃속에 위세포 막 쪽에 양성자 펌프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위 안이 수소 이온 농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산성이 되는 거죠. 식물 세포들은 이렇게 세포막에 이렇게 있다가 왜냐하면 소듐 포타슘 그 펌프가 없으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수소 이온을 바깥쪽으로 뽑아내 놓는다. 그러면 이 수소 이온들이 이쪽에 훨씬 농도가 높으니까 세포질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그 힘이 지금 엄청나게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려고 해.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통로가 여기 하나가 딱 기다리고 있어. 너 들어와도 좋아. 오케이. 그러면 좋다 하고 수소 이온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죠? 할 때 설탕이 같이 손잡고 수소를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포질에 있는 설탕과 세포 바깥에 있는 설탕의 농도가 어디가 높으냐 하면 여기가 훨씬 더 높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 바깥에 있는 수크로스 설탕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능동수송입니까? 수동수송입니까? 능동수송이죠. 설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능동수송인데 지가 스스로 ATP 가스분해를 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지금 돈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이제 벌어놓은 이 돈,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일반적인 능동수송이 아닌 2차, 세컨더리 능동수송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또는 공동수송이라고 하거나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동물에도 물론 있죠. 동물에서는 이 소듐 이온을 아까가 보여준 그 소듐 포타슘 펌프 그 친구가 24/7 계속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 바깥에 이 소듐 이온 농도가 엄청나게 많겠지. 얘네들이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이 포텐셜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것을 허락을 해주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고맙겠어. 들어오려고 하겠지. 할 때 그런데 너 혼자 들어오지 말고 포도당이랑 같이 들어와. 그럼 포도당이 안으로 이렇게. 그런데 보통 동물 세포 안쪽에 있는 이런 것을 수행을 하는 세포의 안쪽 세포질 안에 포도당 농도는 이미 여기가 훨씬 더 높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이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포도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능동수송이거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스스로 ATP 가스분해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이미 열심히 일해놓은 그것을 지금 알아서 따라서 같이 마치 기생충처럼 현생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동시수송은
다시 그 얘기를 하고서 이것을 보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대충 훨씬 더 맥락이 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능동수송체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이 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특정 물질을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식물에서는 이 양성자 펌프와 수크로스를 같이 보내는 것, 동물에서는 소듐과 포도당을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수송을 하게 되는 점.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 기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시험 문제를 할 때. 여기저기서. 칼슘은 또 반면에 엄청나게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칼슘 동물에서. 물론 식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동물에서는 근육 수축을 조절을 할 때 칼슘이 Q 사인을 줘야 근육이 수축이 되거든요. 칼슘이 세포질 안으로 근육세포 안으로 릴리즈가 쫙 돼야 이렇게 수축이 되고 또 신경 신경신호 전달을 할 때도 한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 간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확 건너서 뛸 때 누가 이것을 뛰어넘어 라고 Q 사인을 보내냐면 칼슘이 Q 사인을 보내서 줘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칼슘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세포 내 신호 전달 물질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칼슘을 조심하게 다뤄야 되겠죠. 아무데나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핵이 있으면 이 세포질에 칼슘들이 그냥 발에 개나 소나 차이는 발에 밟히는 그런 물질로 존재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평상시의 칼슘은 아주 규제가 심하게 그래서 세포 밖이나 아니면 세포질에 놔두려면은 활면소포체 안에다가 이렇게 뭉쳐놓거나 그래서 지지난 그 장에서 이 활면소포체를 칼슘의 저장소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래서 칼슘을 신호로 쓰려고 하지 않으려면은 칼슘은 밖으로 쫓아내놓거나 그게 좀 힘들면 안에 이 마치 침대 밑에다 훔켜놓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칼슘이 필요해. 세포질에서 신호를 하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하면 이것을 우리가 뜻대로 이렇게 칼슘을 들어오도록 세포질 안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떠한 수송체가 필요할까? 각각의 세포막과 활면소포체 막에 우리는 어떠한 수송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채널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 아니면 펌프와 채널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될까?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요 그림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참 잘 그렸죠, 이거. 예쁘지? 이걸 내가 그렸다면 믿겠어요? 사실에 내가 그렸어요, 이거. 쓸데없는 짓 한 거지. 야, 특히 제일, 막 휘어지는 거 봐, 이거. 이것까지 내가 이거 참, 어쨌든, 세포 막에는 그래서 칼슘 채널과 펌프가 있고, 활면소포체 막에도 분명히 채널과 펌프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세포 막에서의 칼슘 채널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채널이 있으면 이 세포 막에 있는 채널은 뚜껑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그래서 통로가 있는데 뚜껑이 없으면 그냥 그 안으로 계속 농도 기울기를 해서 밖으로 쫓아내도 일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막는 뚜껑이 있어야지. 그래서 필요할 때만 뚜껑을 열어야 그 채널 이온들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그 뚜껑이 어느 쪽에 있을까? 세포 밖에 있을까? 세포 안에 있을까? 그거는 좀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채널은 어느 쪽을 향해서 움직일까? 이쪽으로, 세포 쪽을 향해서, 세포질 쪽으로 향해서. 세포막에 있는 채널은 세포 쪽을 향해서, 이렇게 세포질 쪽을 향해서 이렇게 향하고 있겠죠. 방향이. 그리고 반면에 소포체, 활면소포체에 있는 칼슘 채널은 어느 쪽을 향해 있을까? 이거 역시 이쪽 세포질 쪽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는 이쪽으로 또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채널이 왜냐하면 채널에 의해서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칼슘 이온의 농도가 언제나 세포 바깥쪽과
이 활면 소포체 안에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펌프는 반면에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향하고 있겠죠. 서로 간에. 그래서 펌프는 이쪽으로 계속 이걸 움직이고 이쪽에서는 활면 소포체에 있는 칼슘 펌프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계속 펌프질을 해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근육 수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포질에 칼슘을 들여야 될 때는 누구누구를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얘 뚜껑 열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얘 뚜껑 열어야 되고 채널 그런 식으로 그것을 항상 염두에 아니면은 평상시에는 이 칼슘 채널이 어떻게 활성이 돼야 되겠는가 뚜껑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채널과 펌프들의 활동이 어떻게 이렇게 조절이 서로 상호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까지가 대충 이제 한 그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어떤 물질들의 이동을 이렇게 요약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약을 정말 한 것이고 자 그럼 이번은 다음 전체적인 아까 얘기한 보자기를 이용을 해서 수성 소낭이라는 것을 이용한 아주 벌크로 이렇게 물질을 이동을 시키는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이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은 이것이 능동일까 수동일까? 한마디로 그냥 꼭 굳이 누군가 이것을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내가 혹시 물어본다고 칩시다. 전체적으로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은 능동 수송이다 또는 수동 수송이다. Yes or no? 어떤 것일까? 아니 이것을 도대체 유추해 놓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단 말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는 거야. 마음대로 이렇게 교단에 서 있어서 있다고 하는 그걸 기화로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된다는 거야. 그냥 막 물어봐? 아니면은 뭔가 어떤 근거를 이미 이전에 내가 풀었다는 얘기야?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미 예전에 이것을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우리들 간에 서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네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물론 거기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체적인 수송 소낭을 통한 밖에서 물질을 유입을 시킨다든가 또는 밖으로 물질을 보내는 그것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정답은 능동입니다. 왜? 에너지를 써야 되는 ATP를.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이 수송 소낭들이 움직일 때마다 ATP 가스분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농도 기울기에 지금 역행을 하느냐 뭐 하느냐 따위는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하기가 좀 힘들지. 하지만 에너지를 쓰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것을 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 자체는 모든 것들이 전부 지금 우리가 잊고 있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통해 가지고 이 세포 골격을 통한 이 마이크로 튜뷸이라든가 액틴 그런 것들을 통한 길을 통해서 이것이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운동 단백질들이 전부 ATP 가스 분해를 한 번씩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을 복선에 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물질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엑소사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깔끔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참 좋아요. 밖으로 엑소사이토시스. 밖에 있는 물질들 그런 식으로 소낭을 통해서 보자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는 어떤 책에서는 외포작용 또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세포 외배출 그게 다 같은 얘기긴 한데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헷갈린 얘기들이 막 넘나드니까 조금 그 다음에 반면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포작용 또는 뭐 세포 내섭취 어쨌든 둘 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엑소 밖으로 내보는 거 안쪽으로 엔도사이토시스를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인 오버뷰입니다. 엑소사이토시스 두 가지 경우에 지금 엑소사이토시스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전부 다 그러니까 골지에서 이런 것들이 쭉 나가서 밖으로 한꺼번에 이것을 던져버릴 경우 한꺼번에 던져버리는 이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은
것도 있느냐면서 얘기를 안 했구나. 뭐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또는 분비를 할 때 호르몬 같은 거를 분비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을 무슨 뭐 이자나 무슨 뭐 그런 데서 밖으로 분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죠. 또 그와 같은 맥락을 통해 가지고서 세포 막단백질들도 이렇게 막에 그냥 걸쳐 있게끔 하게 되려면은 그 소낭 자체 막에 이렇게 걸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 역시 이렇게 보자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전부 전체적인 오버뷰인데 그래서 이제 이 밖으로 내보낼 때는 분비소낭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이름을 붙여준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세포막이나 또는 외부로 수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마치 세관처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라이소솜 어떤 물질이든지 그런 식으로 내포작용 또는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절대로 딴 데로 새지 못하고 전부 이 라이소솜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분해를 시킨 다음에 물건을 쓰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빨갛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것을 우리는 라이소솜이라고 나는 이렇게 그린 거죠. 책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엔도솜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엔도솜이 정확히 뭐냐 하면은 그래서 그럴 때 내포작용,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물질을 유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게 보자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일단 처음에 어떤 물질을 받아들이겠다. 보자기를 형성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라이소솜으로 보내느냐? 최종적으로 이 친구를 라이소솜과 같이 융합, 퓨전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얘네들이 직접 가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붐 하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조금씩 형태를 변화해 가면서 이렇게 이것들과 퓨전을 시키기에 훨씬 더 좋은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되는 과정에 형성이 되는 요것들이 변화해 나가는 그런 이 주머니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엔도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나 엔도솜이? 그러면 신경 쓰지 마. 엔도솜이란 책에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할까봐 내가 엔도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중간 계통에 이런 것들이 이거 꼭 확실하게 융합되기 전까지의 전 단계 중간적인 임시적인 그러한 요 막들을 엔도솜이라고 한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 또는 시험에 대해서 엔도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포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종류의 다른 내포작용이 있는데 하나는 마치 우리가 음료를 마시듯이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해서 셀 드링킹이라고 해서 이것을 파이노사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음세포작용 또는 교과서에서 음작용이라고만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이즈가 작은 이온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물하고 같이 물에 엄청나게 많이 녹아있는 상태로 그냥 한꺼번에 다량으로 유입을 이렇게 보자기에 쌓고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냥 파이노사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좀 등치가 큰 물질을 마치 무엇을 먹듯이 이렇게 잡아들이는 그런 작용을 우리는 식세포 작용 또는 페고사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특이한 것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식으로 페고사이토시스를 통해 가지고서 해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 중에 누구나 다 페고사이토시스를 할 수 있는 세포는 아니고 특별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가 따로 있는 거지. 백혈구 중에서 대식세포라고 하는 백혈구랍니다. 또는 또 다른 백혈구,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백혈구는 호중구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종류의 백혈구 밖에는 이거 말고도 백혈구 세포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식세포, 호중구 두 개가 다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외워야 되느냐? No. 다만 대식세포, 대표주자니까
배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외워두는 것이 좋다. 다세포 생물이 아닌 단세포 생물이 이러한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원생 생물은 아메바가 주로 그런 식으로. 아메바의 주로 먹이는 주로 세균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잡아먹거든요. 아메바가. 또는 작은 효모도 아메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먹고. 그래서 전부 다 식세포 작용으로 이렇게 잡아먹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이렇게 배식세포 같은 것들이 저기 바이러스 있네, 그거 해치워야 되겠다 하고 안으로 집어들을 때는 이렇게 식세포 작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감지가 되지 않은 바이러스의 능동적인 우리 몸의 침투는 이 식세포 작용을 통하지 않고 요 다음 단, 요 지금 바꾸는 수용체 맥의 내포 작용으로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세 번째 다른 종류인 수용체 맥의 내포 작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와 다르게 이것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가 특이적으로 어떤 물질을 찝어가지고서 일단은 무엇을 형성하냐면 요거 수용체와 리간드의 지금 결합 상태를 유지해요. 리간드가 뭐냐 하면은 뭐든지 무조건 수용체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수용체가 수용체와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이적인 어떤 작은 물질들은 무조건 이렇게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된 어떤 작은 물질들은 무조건 이것을 우리는 리간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무슨 호르몬이 됐든 간에, 또는 무슨 작은 또 다른 어떤 물질이 됐든 간에 어떤 특이적인 수용체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 리간드. 그랬을 때 이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을 통하려면은 일단은 먼저 특이적인 어떤 수용체와 먼저 이것을 형성을 하세요 하는 리간드를 형성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호를 받고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식으로 수용체에 이렇게 리간드들이 형성이 된 이런 상태로 모아줬지. 그러면 이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서 직접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큰 낭으로 보자기 형태로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들여가지고 이들을 같이 한꺼번에 잡아들이게 됩니다. 특정한 어떤 영양물질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들이게 되면 좋겠지. 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 같은 것도 성장 호르몬 신호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럼 이제 신호 잘 알았어, 연락 받았어, 이제 우리 일하고 있어. 그런데 계속 이 신호는 남아있단 말이야. 이거 스위치 꺼야 돼. 어떻게 끄지? 이런 식으로 꺼버려. 잡아 들어가지고 얘네들 저거 어디로 가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모든 내포작용, 엔도사이토시스의 종착지는 어디라고 얘기했죠? 리소솜으로 가서 분해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르몬 같은 신호도 일단 먼저 받았어. 신호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신호를 제거를 해야 되겠지. 제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엔도사이토시스를 보내서 알았어, 신호 잘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가서 좀 죽어줘 하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바이러스 역시 그냥 원래 바이러스가 어떤 일반적인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이적으로 이렇게 수용체 맥으로 들어오는 다른 물질을 자기들이 미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치 자기가 이 리간드인 것처럼 이렇게 살짝 들어와가지고서. 그런데 문제는 그럼 너 들어오면 우리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냐면 리소솜으로 보낼 테니까. 들어와봤자 리소솜을 보내서 분해시켜 버릴 테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바이러스가 바보가 아닌 것이 일단 들어온 다음에 그 리소솜으로 가는 길에서 살짝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그들은 리소솜에서 살짝 도망가가지고서 증축을 해서 그 세포를 이제 결국엔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오, 끝났나요? 그럼 이제 다음 장을 다음 주에 넘어가기로 하고,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에. 그리고, 아까 준 그 쪽지 달해서 질문 같은 거, 특별하게 어떤 질문 적어주신 학생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적어주신 학생들도 있는데, 내가 시간에 맞게 잘 챙겨서 답을 드려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특별한 어떤 질문이 있으면 꼭 거기다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